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페스티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만개했고요. 어딘가로 놀러가고 싶은 마음도 한가득이실 텐데 오늘은 페스티벌의 경제 효과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안산시의 발표에 따르면요. 안산시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열렸던 2013 안산밸리 락 페스티벌의 마케팅 그리고 경제 효과가 무려 1,03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지역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이 400억 원, 경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소득 유발 효과는 632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왜 지역들이 그렇게도 페스티벌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이벤트도 마련해 줄 수 있고요. 꼭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페스티벌 입구에 있는 편의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서 팔리는 맥주나 물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동안 1년 장사를 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5월 31일에 남이섬에서 열리는 캠핑 음악 축제죠. 레인보우 아일랜드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아티스트의 음악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미여관의 트위스트 킹입니다. 로즈 모텔. 바람을 맞았다면 너한테 춤을 춰 사람들이 없다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춤을 춰 매일 쉬지 하루에 두려움 나를 힘겹게 할 때면 사랑하는 연인들의 꽃춤보다 더 잘 춤을 춰봐 바바바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두 버리고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아.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가요, 오는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받는 것인가라고 잠깐 헷갈려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말도 많고 또 아직도 탈이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담긴 내용은 그럼 어떤 것인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초연금 법안, 너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결국 통과가 돼서 7월부터 지급은 됩니다만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네.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체 노인 중에 상위 30%에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고요. 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은
전액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 요 중간에 계신 분들이 상위 30%가 아니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네. 금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20만 원이고 차등 지급이 되고 그 차등 지급의 그 기준은 소득하고 국민연금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상위 30% 소득인 노인분들은 못 받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모든 노인,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네. 애초 공약은 전체 노인한테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에 비한다면 30%가 제외되니까 지금 현재 노인 수가 한 650만 명가량 되는데 한 네. 200만 명 정도가 제외되는 거죠. 한 그러면은 400만 명 가량이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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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중에서는 2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수령 대상이 축소된 게 뭐 어찌 보면은 뭐 재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왜 그러면은 약속을 안 지켰느냐 뭐 이렇게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논란이 많았죠. 네. 그런 논란이 많았고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어찌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공약 파기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지만 결국은 여야 사실상 야당도 협력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모두한테 드리지 않고 70% 노인한테만 드리는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냥 언뜻 듣기에 일단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이 받는다는 것은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를 해서 지급을 받게 되는 그런 또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네. 국민연금을 차등 지급하더라도 네, 그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랬었죠.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이거를 소득하고 연계시킬 것인가 네, 아니면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킬 것인가 이게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정부가 네, 계속 이제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이런 제도로 도입이 되었는데 네, 결국은 이러면 사실 지금까지 저희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가능한 국민연금을 오래오래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그렇죠.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노후를 같이 준비합시다. 이렇게 공고를 받아왔다가 예,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일수록 요번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현행 우리나라 연금 제도의 핵심 기둥은 여전히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신뢰가 훼손되고 그 토대가 약화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 방안은 그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등 방안을 설계하더라도 그 방안 중에서는 최악의 방안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정부 안대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가입을 꼬박꼬박 더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걸 소득으로 간주를 하는 그렇죠. 게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 것이 저도 지금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정부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니까 네. 했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실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좀 양보해달라. 아마 이런 취지가 담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양보할 수도 있어요. 뭐 아주 그 대승적으로 보면. 근데 네. 문제는 기초연금의 재원도 앞으로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후세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민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정부가 저희들한테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하자라고 요청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그 제도 요구에 순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는 계속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 감액당했다. 네.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가능성은 있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이 봉쇄될 수 있다. 네. 후세대들한테 더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이 큽니다. 예. 근데 또 정부에서 이번 통과안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걸까요? 이제 그 야권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제 정부에 요청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 연계 그 자체도 논란거리였지만 혹 연계를 수용하더라도 그 내부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소득 노인이지만 성실하게 오래 가입하신 분, 네. 소득은 높은데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가입 기간에 연동해서 거꾸로 감액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만 가입 기간이 짧은 고소득 노인은 이른바 부재한 노인은 20만 원을 다 받고 네. 성실히 오래 가입한 저소득 노인은 10만 원, 12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이게 복지 제도지만 네. 복지 제도임에도 그 안에서 역진성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가입 기간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가입 예. 기간으로 하게 되면 아까 국민연금 불신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제도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네. 그래서 정부는 요번에 통과된 기초연금안을 절충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절충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렇다면 저소득 장기 가입자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저소득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3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기초연금은 20만 원 전에 다 드리겠다. 이런 보완책을 요번에 담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절충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될수록 거의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금액이 3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렇게 보완책도 되나요? 예. 지금은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실효성이 없죠. 미봉책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그 기초연금이 상승하는 폭을요. 소득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다가 연동을 되게 만들었잖아요. 예. 예, 요것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통과된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네. 가장 큰 독소 조항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꼽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지금 1,500만 명이 가입해 계신데 이분들의 소득을 평균 내면 200만 원입니다. 예. 즉 이 가입자 평균 소득과 연동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오르도록 지금은 설계되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제도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가입자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를 곱해서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이 구매를 나왔군요. 예. 근데 저희 소득은 앞으로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정부 추계치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 즉 2024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소득이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돼요. 예. 그러면 그때는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이 소득과 연동한다면 지금 예. 방식. 근데 요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소득 연동이 아니고 물가 연동이에요. 아, 근데 예. 이 물가는 소득에 비해서 인상 속도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게 줄어드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은 예. 당장 20만 원으로 오르니까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는 요번에 통과된 기초연금이 금액이 높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늦게 인상되는 물가와 연동돼서 이 소득이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네. 제 계산에 따르면 앞으로 8년 이후부터는요. 모든 노인들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받을 금액보다도 더 작은 금액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예. 금액을 더 받으니까 이익인 것 같지만 네. 저희가 노후가 20년, 30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년 이후부터는 모두가 손해가 되는 조항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독소 조항이었는데 워낙 성급하게 국회를 빨리 지금 서둘러 통과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꼼꼼히 검증되지 않고 제도가 의결되어 버려서 추후에 이 내용은 다시 좀 재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물가와 연동시키는 것과 소득과 연동시키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는 돈이 더 또 줄어들게 되잖아요. 어르신이 될수록.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함수인데 단순하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기초연금 내용을요. 네. 저희 전문가들끼리 토론할 때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예. 원래 다른 나라에서도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이렇게 섞질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독립적으로. 어떤가요? 예. 다른 나라는 이제 기초연금을 도입한 나라들이 꽤 많이 있지만 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주고 국민연금은 가입자들한테 국민연금을 주는 거죠. 연동하지 지금까지 않고. 저희 제도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희 나라 케이스가. 왜냐하면 예.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아까도 제기되었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노후복지제도의 핵심인데 그 제도의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죠. 아무리 재정 절감이 필요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도입하고 또 물가 연동을 도입하고 아까 30만 원 기준선을 정하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아주 오랫동안 이 제도를 꼼꼼히 여러 수치 퍼즐을 맞추지 않으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됐고요. 예. 그런 일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따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연금 제도가 어려워지면요. 네. 그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복잡해질수록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이 내가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판별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제도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꽤 있는 나라에서 네. 제도가 복잡해 버리면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혹 답을 듣더라도 내가 제대로 답을 들었는지 계속 의심을 갖게 되고 네. 이 연금 제도는 미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 신뢰가 아주 핵심인데 제도 개혁에서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장기 시야에서 그리고 신중하게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연금 개혁을 하는 나라도 드물고요. 네. 아쉬움이 네. 큰 개혁이었습니다. 일단 이 수정안으로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거의 큰 틀이 잡힌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앞으로 개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시급하게 좀 보완을 해야지 될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야권이나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연금 연계를 가장 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개정하자고 요청을 하겠지만 정부가 응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당분간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야가 이 물가 연동 독소 조항은 네.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로 통과됐어요. 예. 저는 여야 모두 그러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다 하신다면 빨리 이 물가 연동만큼은 현행처럼 가입자 평균 소득 연동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아닌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게 한 문제점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좀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3부에서 지금 기초연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문자 주신 분들 많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3698님, 어르신들이 난리 나셨습니다. 무조건 20만 원씩 주라고요. 하셨고 1063님도 박근혜 대통령이 차별 없이 20만 원씩 다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공약을 했던 게 맞습니다. 5028님,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되거나 또 세금이 오르거나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복지제도는 장기 플랜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장기 플랜이 되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것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뒤집기 그리고 취업 내비게이션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관피아입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마피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범죄 조직이죠. 관피아란 말은 관료들이 이 마피아처럼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쳐서 퇴직 후에도 산하기관의 간부 자리를 독식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지난달에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으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점이 지목됐는데요. 제 식구 감싸기로 문제가 있어도 봐주고 넘어가다 보니 그게 관행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관피아의 원조는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를 뜻하는 모피아인데요. 이번에 해수부 마피아인 해피아가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출신의 국피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산피아 등이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듣고 계십니다. 경제 뉴스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면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 뉴스를 짚어주실 겁니다. 허원순 한국경제논설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청와대에서 이 세월호와 관련한 경제 여파를 점검하는 대응책을 마련한 회의를 갖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대통령이 뭐 직접 할 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바뀐 것 같죠. 예. 그래서 내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세월호 이 큰 사고 대참사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대응책이 단기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한답니다. 굳이 막 이름을 붙이자면은 너무 뭐 흔한 상투적인 이름이겠습니다만 긴급 민생 대책 회의 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경기 상황, 그다음 경기 지표 이런 걸 한번 점검한다 그러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지금 소비라든가 특히 뭐 민간에 했던 소비가 안 되는 이 현상이 어느 정도냐 네. 그걸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이번 관료들뿐만 아니라 경제 연구기관의 뭐 경제 뭐 무슨 연구원 하는데 관계자들 예. 또 소비 위축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에서 한 20분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약간 좀 끝장 토론처럼 많이 모이시네요. 예, 근데 형식은 뭐 이렇게 아주 그 격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그 정도로 가기보다는 네. 이번에는 좀 뭐랄까요 좀 원포인트 예. 점검회의라고 지금 그러고 네. 있어서 아주 뭐 많이 걸쳐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예. 지금 원포인트 회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원포인트라는 게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만 가져간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보면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뭐 정부 대책이란 게 이런 게 큰일 있으면 늘 보면 백화점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금융은 금융이다. 뭐 또 또 세제는 세제다. 이제 관료들 머릿속에는 그 백화점식으로 온갖 걸 쫙 나열해야 뭐가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합장 같은.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또 단기적으로 특정 분야의 세제를 일시적으로 세제를 줘서 네. 좀 자극해서 말하자면 소비가 되게 하자는 요게 하나가 있고 예. 다른 하나는 그동안 이제 대통령 주재 회의라는 게 보면 무슨 무역투자진흥회의 네. 이런 거 거창하죠. 뭐 재정전략회의, 맞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창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 회의는 이렇게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사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원래 부총리 주재 정도 경제관계 장관 회의 하는 건데 네.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예. 그래서 예정이 없던 거 번외로 한번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원포인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네. 포커스도 아주 특정한 주제에 딱 정하고 또 대통령이 좀 하나 끼어들었다. 이런 예. 측면에서 그렇게 원포인트라고 자꾸 원포인트 점검회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네.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나와서 이게 효과를 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안 나와서 또 효과를 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참석 여부 자체로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중요하게 챙기겠다 이런 예.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대통령의 나온 자체가 조금 뭐 우리가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대통령이 네. 그만큼 이걸 정말 중하게 보고 있다. 예. 그러고 내수가 기울어지는 거 요즘 뭐 심각하다잖아요. 카드도 안 그렇죠. 되고 수학여행도 안 되고 뭐 예. 숙박업소도 안 되고 심지어 맥주 한잔 하는 것도 뭐 참 이런 분위기에서 하니까 직접 챙긴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게 좀 하는 게 약간 한가 내지는 좀 덜 맞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정무적으로 직접 챙긴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또 관료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왔으니 뭔가 이야기거리가 예. 어필할 수 있는 좀 말할까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언론을 보면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뭘 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내용이 핵심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세금 분야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소비가 되는 그런 소위 분야에서 세금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금을 완화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덜 버는 것에 대한 상쇄도 가능할 것이고, 네. 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이렇게 미쳐서 그런 세제 같은 것들이 보완이 될지 참 잘 모르겠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우선 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네.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제목들을 한번 쭉 보면은 예컨대 5월 1일 대목으로 보는 수학여행 올스톱이다 그러죠. 예. 예컨대 뭐 경주의 불국사 주변에 숙박업소가 500명이 실직이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고 작년에는 학생들이 5만 8천 명이 찾았는데 올해는 텅텅 비었다. 네. 그러니까 유소호텔, 식당, 전통시장 이 전부 다 서민들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올스톱 이래 됐다 그러고 뭐 골프장 같은 데는 뭐 말할 것 없이 예약이 반토막이 왔다 이런 기사들이고 오죽하면은 그 프로야구에 그 도우미들 네. 흥을 돋구는 도우미들도 다 내버리니까 그 알바생도 실업자 됐고 또 이게 수치로 드러나는 거는 카드 사용액을 이렇게 보면요. 네. 4월 16일 이후에 구간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끊어보면은 적게는 5% 카드 사용액이 하루에 한 1조 정도는 쓰이는 것 같은데 그 여기에 확 줄어들어서 많게는 한 7%까지 이렇게 예. 줄어든 게 확 드러나니까 이제 이게 경제에 미치는 이게 영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악순환으로 해가지고 뭐처럼 살아나려고 하는 원래 3.9% 정부 목표 세워놓고 경제 성장을 하자고 했는데 예. 안 될 것 같고 위험하고 이런 참 걱정스러우니까 안전하고 저것 저 대책은 별도로 가더라도 예. 요걸 물고 방향을 조금 돌려서 좀 순환적 소비도 이루어지고 성장의 궤도가 되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요. 여기에 네. 또 대외 변수들,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위까지 왔고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식의 대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끝도 없는 겁니다. 환율 네. 얘기 잘 이야기하시는데 환율 문제에도 사실 이게 뭐 1020원 돼 갔다지만 예. 약간 빠른 게 문제지. 이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수출만 꼭 바라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지금 또 보면 주택 거래가 너무 줄어들었다든가 하나를 들고 나오면 거기서 또 이야기가 뭐 네.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예. 보면은 수출 환율 다 그렇고 뭐 주가도 같이 연동되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상황 정도 간단하게 뭐 보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하고 인식하고 지금의 적어도 상황은 너무 심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네. 소비를 못하고 뭐 어디 가서 간단한 외식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의식이 느껴지는. 죄의식. 그래, 예. 미안한 감이고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 돌아갈 건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경제 어려워지면 경제력이 약한 순서대로 서민의 밑에서부터 있는 그 충격의 정도는 점점 강하지 않습니까? 위로 그렇죠. 설치하니까 예. 이런 악순환 구조가 안 들어가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겠죠. 이 적어도 내일 하는 긴급 민생 대책이라는 네. 거는요. 그래서 이런 민간 소비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나열되는 건 진짜 보고하는 것으로 지나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우리가 뭐 수없이 봐가지고 그게 제 관료들의 그것도 하나의 본능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자기네들도 꼭 언론에서만 그래 붙이는 게 아니라 관료들 자기네들도 뭐 원포인트 회의다, 예. 긴급 회의다 그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사 써오면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 쓰는 말로는 야마가 뭐야라고 이제 주제가 뭐냐. 그 일본말로 그렇게 예, 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책들을 보면은 여기서 중점이 뭐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회의는 네. 결국은 이 경제 그 내수 살리고 하는 것을 장관이나 이 단위에 맡겨놓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챙긴다. 네. 이게 하나 메시지가 되겠죠. 두 번째 여러 갈래 보는 게 아니라 우선 소비를 살린다. 여기 포커싱을 있다. 뭐 그런 알겠습니다. 정도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주 목요일에도 경제 뒤집기에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취업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길을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이십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취업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입사를 앞두고 걱정을 많이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영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직접 뵈야 되는데요. 네. 네, 전화로 하니까 왠지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섭섭하네요. 네. 네, 연봉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네. 정확한 의미로 안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이제 그 이력서를 이제 제출하면서 제일 마지막 질문이 도대체 연봉은 얼마 써야 돼요? 예. 이런 질문들이 신입들도 많은데 경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봉의 정확한 뜻은 1년 동안 받는 그 총 수입, 봉급의 총액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구직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나누어서 계속 갱신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직원들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해서 계약에 의해 연간 그 임금액을 정하고 이를 매월 이제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 지급 체계다. 대략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 네, 그렇게 대략 임금을 쉽게 이해를 지급한다. 하시면 예. 매년 연봉을 갱신을 하는데 네. 내가 사이닝하는 이제 금액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는 그러면은 능력이 기준이 돼서 후배가 선배보다 능력이 많으면 더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과거에 우리가 주로 이제 호봉제에 의한 이제 월급제였다고 하면 그렇죠. 네, 대략 이제 IMF 전후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한국 기업의 임금 제도가 연공 서열 중심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기초로 이제 바뀌어 가면서 기존의 호봉제가 폐지가 되고 예. 연봉제를 이제 도입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조직적으로는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됨으로써 직원들의 이제 동기부여도 일으키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먼저 이런 문화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제 주변과 저의 케이스에 비춰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네. 월급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그렇죠. 능력 위주로 덜 주는 네. 그런 연봉제를 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식 연봉제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더 줘야 되는데 덜 주는데 기준을 맞춰서 일단 기준은 호봉으로 가고 그러면서 연봉제라는 무늬만 연봉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덜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좀 한국의 조직적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그러니까 이 연봉제의 원래 취지들을 이제 덜 살리는 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능력이 있으면 확 주고 그래야지. 딱 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부여가 딱 되잖아요, 까고. 동기가.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 네. 팀워크나 그러니까 뭐 연공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이제 조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확실하게 도입을 이제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직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봉을 많이 받는 직군은 어떤 건가요? 따로 있죠. 역시 이제 1위는 그 네. 기업의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임원들이죠. 그분들. 임원들이 일단은 제일 많이 받고요. 네. 2위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네요. 국회의원이요? 예. 네, 3위는 도선사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이제 직업인지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많이 알게 되신 것 됐죠. 같은데요. 네. 도선법에 따라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직종입니다. 이런 분들 외에 예를 들면 의사, 뭐 대학교 총장, 고위공무원 등의 이제 연봉이 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네. 직종별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봤을 때는 금융보험, 증권 직종이 비교적 좀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IT, 통신, 모바일 게임 이런 직종들. 그리고 업종군으로 보면 제조, 그 다음 금융, 건설업 뭐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종하고 업종은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보니까 고위 임원, 뭐 고위 공무원, 대학교 총장
많이 이렇게 업력이 쌓여야지 많이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이런 직종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어가 있어야 이제 종사할 수 있는 직종들, 뭐 의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선사라든지 뭐 이런 직종이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요즘 이제 금융 쪽에 직군들이 금융과 관련된 전문 직군들이 급여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IT 쪽으로 이제 급여 기준들이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죠. 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군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요즘 기업들 신입사원 초봉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평균이 있나요? 저는 이 이야기 제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일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기죽이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네, 신입사원 기준으로 또 보면 이게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이야기를 전체가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야기여서. 평균이라는 게 그런 함정이 있죠. 네. 그닥 하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질문을 하시니까. 대졸 신입 초봉은 평균 2,363만 원 정도 일단 보여지고요. 대졸 신입. 그리고 초대졸은 2,182만 원, 고졸은 2,030만 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신입사원의 초봉이 한 3,08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학력에 따라서 이제 이런 차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좀 특이사항을 보면요. 1위가 현대모비스였어요. 그래서 대졸 초임이 5,900만 원. 보통 이 초임이라고 발표되는 이런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닝 용봉,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위가요. 특이한 사항인데 DHI라고 이제 코스닥 기업이에요. 경남 함양에 있는 그 발전 설비 이제 업체이거든요. 여기가 5,400만 원. 굉장히 숨은 알짜 기업이죠. 연봉 기준으로만 따지면. 그러네요. 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업은 뭐 한 해 뽑고 또 한참 있다 뽑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를 들면 BH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포인트 전략이라 그래야 되나요? 급여만큼은 확실히 주는 중소기업.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시장에서 고용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장소도 또 서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인재를 끌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현대중공업이고요. 4위에서 8위까지가 다 금융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9위가 삼성물산,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네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아까 뭐 기업의 고위 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임원들 사는 거 보면은 그 연봉 받아야 될 것 같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만 보고 내가 덜이라고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만 보고 선택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연봉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써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연봉을 본다는 건요. 근무 조건을 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연봉 기준의 비중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연봉 이외에도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연봉 이외에 이제 근무 수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돈의 의미로는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만큼 근무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요소가 복리 후생이에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연봉적 가치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닝 연봉은 조금 낮은데, 사인 연봉은 조금 낮은데, 뭐 예를 들어 복리 후생이 굉장히 좋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렇게 좀 조율을 해보셔야 되겠죠. 끝으로 이제 조직 문화를 저는 꼭 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연봉만 이제 높다고 들어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20-30% 정도의 퇴사율들이 있거든요. 3년 이내에. 그러면 이 돈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들은 대략 이해되는 거잖아요. 30% 정도 비중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더 봐야 되냐? 일하는 조직 문화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선택해 보시고 기업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사실 연봉 체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한국형 연봉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란에다가 신입사원도 그렇고 경력사원도 그렇고 내가 연봉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신입사원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희망 연봉을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신입사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떼끼. 그냥 회사 내규라고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입사원은요.
연봉을 내고 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회사 내규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기업의 초임 수준을 보고 본인의 이제 선택 기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런 방법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어려운 게 경력 직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이제 연봉이 좀 공개되어 있거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현재 내가 받는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서 희망 연봉을 쓰시면 가장 좋은데 네. 대개는 이 연봉이라는 것이 비공개 자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뭐 최종 직장에서 받은 연봉 대비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헛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실 때 너무 자신이 없을 때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연봉 초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기업들이 네. 어떠한 레벨의 가장 낮은 연봉은 얼마에서 가장 높은 연봉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연봉 체계는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연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에 꼭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 내규를 쓰고 혹은 이것도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협의를 쓰시는 것이 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하겠다. 네, 협의. 그러니까 회사 내규 혹은 협의라고 이제 이걸로 너무 이렇게 막 공들이고 시간 싸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면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희망 연봉의 이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네, 일단 면접을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상대 측에 알리는 방법으로는 최종 직장 연봉을 쓰시면 돼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대략 뽑는 쪽에서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대략 최종 직장 연봉에 플러스 알파 정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런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가치를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하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는 좀 막무가내식으로 베팅을 하거나 그런 거는 그다지 좋은 평가는 못 받겠죠. 네, 이렇게 뭐 막무가내식 입사 지원이면 모르겠어요.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하면 회사의 의중을 먼저 이렇게 타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협의라고 써서 일단 넘어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협상이고 또 기술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마지노선 어쨌든 나의 최종 직장 연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오늘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다뤘지만은요, 삼겹살이 금겹살입니다. 아주 껑충 값이 올라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채소는 지금 풍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은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급락, 급등 이런 걸 반복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없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금요기획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금요기획에서는 지금 도입된 지 21년 만에 대폭 개정된 금융실명제. 무엇이 달라졌고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